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어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아들의 친구 엄마가 저에게 저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나에 대해 무슨 소문이 돌고 있냐 물었더니 제가 미혼모로 아들을 낳은 거라고 아들 학교와 아파트 단지에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아들이 담임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었다. 지금까지 평생 엄마와 단 둘이서 살아왔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눈물을 잘 안 흘리는 편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새벽 내내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뚝뚝하고 티를 안 내서 괜찮은 줄로만 알았는데 자기 아빠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큰 듯합니다. 근데 제가 아들이라도 아빠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긴 합니다.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더러운 짓만 하고 살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왜 밖에서 자기는 사생아라고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릴 때부터 제 꿈은 정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치인이 되려면 똑똑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도 정치외교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훗날 정치하는 저에게 도움이 되기 바래서였죠. 참이야, 좋은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그 학벌로 공무원 되기 조금 아깝지 않니? 아버지는 네가 기자나 아나운서가 됐으면 하는데. 아버지, 지금까지 제 꿈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저는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버지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아버지는 지켜만 봐주세요. 친정 아버지는 제가 앵커나 아나운서가 되길 바라셨지만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행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량진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했었는데 그때 학원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아침은 먹고 오셨어요? 괜찮으시면 이따가 저랑 같이 점심 먹어요. 남편과 제가 친해진 계기는 매일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였습니다. 매일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 사람이 자연스레 한두 마디 나누게 되더라고요. 한두 마디를 나누던 사이에서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되고 같이 공부까지 하게 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태윤아, 근데 너는 왜 행정고시 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너 정말 억지로 공부하는 것 같고 힘들어 보여. 나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솔직히 나한테는 7급 공무원 시험도 어려운데 엄마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가문을 빛내야 된다고 무조건 행정고시 보라고 했거든.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공무원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냥 고향 내려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저와 다르게 남편은 시모에게 등 떠밀려 서울로 올라와 행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울까지 올라와서 열심히 사는 남편에게 포기하고 내려가라는 조언은 할 수 없었기에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태윤아, 나도 너랑 같은 고시생이지만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옆에 같은 목표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래도 공부할 맛이 더 나지 않겠어? 그리고 힘들 때 언제든지 나한테 기대도 돼. 고맙다, 찬미야. 솔직히 너 없었으면 나 진작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을 거야. 내가 매일 네 옆에 앉은 이유도 모르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너 따라서 너 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였거든. 그래, 그렇게 나만 따라와. 우린 꼭 둘 다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꼭 같이 합격해서 서울에 살자.
저는 행정고시에 너무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남편을 제 남동생 챙기듯이 엄청 챙겨줬습니다. 대망의 시험 전날이었어요. 태윤아, 우리 정말 열심히 했고 준비 많이 했으니까 꼭 붙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긴장하지 말고 제 실력 발휘해서 시험 치자. 찬미야, 근데 나 예감이 안 좋아. 왠지 나는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니까 너는 너 자신을 믿고 자신감 있게 시험 쳐.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운이 안 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자. 시험에 붙으면 좋지만 한 번쯤은 시험에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시험 전날 남편은 온몸을 벌벌 떨 정도로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걱정이 됐죠. 시험을 끝내고 난 후 남편과 뒤풀이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날 너무 힘들었는지 집에 콕 박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찬미야, 나 발표 날까지 고향에 잠시 내려가 있으려고 해.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합격 발표 전에 다시 올라올 거니까 기다려줘. 남편은 멘탈이 많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합격 발표 전까지의 그 시간들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어요. 시험 합격 발표 일주일 전, 남편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태윤아, 우리 남은 일주일 동안 신나게 놀아보자. 내가 너 시험 생각 안 날 정도로 재밌게 놀아줄 테니까 너 각오 단단히 해. 저는 남은 일주일 동안 남편이 시험 생각을 떨쳐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남편과 놀아줬습니다. 네 덕분에 일주일 동안 시험 생각 안 하고 웃을 수만 있었어. 서울 올라오기 전까진 시험에 떨어지면 내 세상도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너랑 있으니까 시험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긴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찬미야. 다행히 남편에게 제가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험 합격 발표 날,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듯 했어요. 어느 정도 남편의 시험 결과가 예상이 됐던 저는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 만에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는데 남편의 첫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찬미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나 다시 시험 준비하면서 너 만날 자신 없어. 너 보기 쪽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네가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하고 그동안 고마웠어. 마음 같아서는 남편을 붙잡고 싶었지만 남편의 심정을 100번 이해했기에 남편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난 후 제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워라. 발령 나기 전에 얼른 지워라.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일 한 번쯤은 다 겪는다. 그 남자아이랑 다시 엮일 생각하지 말고 네 앞길 생각해서라도 애 지워라. 아버지,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나 무서워서 이 애 못 지우겠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도와야 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준다는 거냐. 그리고 애 아빠는 이번 시험에 떨어졌다면서 그 시험에 언제 붙을지도 모르고 막말로 지금은 돈 한 푼 못 버는 백수인데 그 애 낳으면 애 아빠가 애 먹여 살릴 수는 있겠어?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의 임신 소식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제 앞날을 생각하면 아이를 지우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용기를 주길 바랬습니다. 태윤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이 아이 어떡하면 좋아? 너도 지금 막막한 거 알겠는데 나도 정말 힘들어서 그래. 왜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만 있는 거야? 미안하다. 나도 지금 혼란스러워. 일단 엄마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너희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너 그럼 너희 엄마가 우리 애 지우라고 하면 지울 거야?
너 진짜 바보야? 왜 넌 네 의견이라는 게 없는 건데? 제 임신 소식에 시모가 서울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억세게 생기신 시모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다르게 저에게 아이를 무조건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왕 생긴 아이 지우지 말고 낳아서 키워라. 애 지우면 평생 천벌 받는다. 그리고 애 낳으려거든 여기서 낳을 생각 말고 우리 집으로 내려와서 낳아. 어머님, 아시겠지만 저 시험 합격해서 발령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님 계신 곳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낳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너 설마 아이도 낳고 일도 할 생각이었니?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도 하고 애도 낳고 키우겠다는 거야? 예, 너 그거 욕심이다? 애 낳으려거든 일 포기하고 내려와서 살아. 솔직히 네가 그 일을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니?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래 할 거야? 어차피 여자는 애 낳으면 끝이니까 일 욕심내지 말고 내려와. 시모가 아이를 낳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줘서 기뻤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시모는 자신이 사는 곳으로 내려와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일을 포기하고 내려오라면서 말이죠. 저는 아이도 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야 어쩌다 생긴 거긴 하지만 일은 제가 꿈에 그리던 일이었으니까요. 태윤아, 나 절대 이 아이도 내 일도 포기 못해. 너 이제 아이 아빠 돼야 되니까 어머님 의견만 따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우리 같이 서울에서 살면서 아이 키우겠다고. 아이 키우면서 나는 일하고 너는 계속 행정고시 준비할 거라고. 네가 말씀드리라고. 이제 내가 돈 버니까 우리 집은 내가 버는 걸로 먹고 살면 되잖아. 일을 포기하고 시모가 계시는 곳으로 내려가 아이를 키울 바에 내가 버는 돈으로 제 아이와 제 남편을 먹여 살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시모와 친정 부모님의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찬미야, 힘들겠지만 1년만 버텨줘. 내가 꼭 이번엔 합격해서 너랑 아기한테 멋진 남편, 아빠가 될게. 그렇게 저는 제 스스로 지옥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기는 했지만 둘이서 갓난아이 키우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다음 시험에서도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나 정말 노력했어. 이번엔 꼭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정말 바보 등신인가 봐. 떨어질 수도 있지. 그게 당신 탓은 아니잖아. 내가 옆에서 봐서 잘 알아. 당신이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니야. 다음엔 진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찬미야, 정말 미안한데 1년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나 다음번엔 무조건 합격할게. 알겠어.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더 해.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좋아. 이런 마음이면 다음번엔 무조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내심 남편이 시험을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주길 바랬지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만두라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았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3번째 시험에 도전을 했지만 또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고 마지막으로 4번째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에미 너 요즘 우리 태연이한테 눈치 주고 있니? 아까 태연이랑 통화했는데 애 목소리가 말이 아니더라. 어머님, 제가 애기 아빠한테 눈치 줄 게 뭐가 있어요. 애기 아빠가 요즘 부담감이 심해져서 그런 거예요. 태연이 말로는 네가 일부러 공부 못하게 하려고 동준이 돌보라고 한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너는 공부하는 애한테 애를 맡기고 싶니? 네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애기 아빠가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눈치를 보면 제가 눈치를 봤지 애기 아빠는 제 눈치 안 봐요. 남편이 시험에 떨어지고 다시 준비를 하면 할수록 시집살이는 심해졌고
남편의 자격지심 또한 심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남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시모에게 저를 이간질시켰고 시모는 자신의 아들을 먹여 살려주는 저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더 미워만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어머님이 자꾸 내가 당신 눈치 준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아기 울지도 못하게 하느라 매일 전전긍긍 예민하게 지내고 당신 공부에 집중하라고 집안일에 손도 못 대게 하는데 당신은 그걸 정말 몰라서 그래? 나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따져 묻는 것도 싫어. 네가 이 집 가장이라고 목소리 크게 내는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고 당당하게 굴 때마다 나 정말 힘들어.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작아진다고. 당신 멘탈이 그렇게 약해서 어떡해? 나는 그럼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살아?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나 진짜 당신이랑 살기 힘들어져. 이것 봐. 언제라도 나를 이 집에서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남편이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참고 이해하며 산 날이 3년이 됐습니다. 남편을 계속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싶었지만 저도 결국엔 한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떨어지게 되면 우리 그땐 어떻게 할지 다시 의논해보자. 당신도 계속 시험에 도전하는 거 힘들잖아. 남편은 결국 4번째 시험에도 떨어지게 됐고 남편은 시험에 떨어지자마자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짐을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당신은 서울에서 동준이 키워.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내가 할 일 찾아볼게. 우리 주말 부부로 지내도 상관없지?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 맘대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거야? 나 혼자 서울에서 애를 키우라니 그게 말이나 돼? 지금까지 혼자서 일하고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될 때 아니야? 당신 이거 나랑 우리 동준이 버리고 도망가는 거나 다름없어. 내가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 엄마가 내려오면 어떻게든 도와준다고 해서 내려왔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자리 잡고 있을게. 자리 잡히면 당신 동준이 데리고 내려와. 솔직히 그때 저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3년 동안 자기 뒷바라지 해준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나 싶었어요. 정말 인간 취급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 아빠였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난 후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해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였는데 그에 반해 시모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미야, 너 전에 내가 했던 말 생각은 해봤니? 네가 따로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하려는 건가 싶어서 전화해봤다. 어머님, 일 그만두고 내려오라고 하셨던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여기서 해야 할 일 있어서 못 내려간다고요. 네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뭔데? 너 뭐 대통령이라도 되려고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려와서 나랑 네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 시모는 저를 계속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랑 같이 살고는 싶지만 시모랑은 같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날이 갈수록 저에게 하는 언행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너는 우리 태윤이가 왜 잘 안 된 건 줄 아니? 나랑 태윤이는 그 이유를 아는데 너만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고 싶구나. 애기 아빠가 잘 안 된 이유라뇨? 시험에 합격할 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도 있고 운도 안 따라줘서 그런 거 아닌가요?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아휴, 역시 당사자만 모르는구나. 당사자만. 우리 태윤이 시험에 그렇게 4번이나 떨어진 거 다 너 때문이잖아. 너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니? 애기 아빠가 시험에 떨어진 게 왜 저 때문이에요?
제가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애기 아빠 뒷바라지 해준 거 저 아닌가요? 남편의 행정고시 4번의 낙방의 원인이 저 때문이라고 하는 시모와 남편의 말이 우스웠습니다. 까치도 은혜를 갚는데 인간이라는 종족은 왜 이러나 싶었죠. 네가 네 남편 머리 위에 있으니까 우리 태훈이가 길을 못 펴서 시험에 떨어진 것 아니냐? 너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태훈이 한 번에 시험 합격하고 지금쯤 엄청 잘 나갔을 게다. 네가 기가 너무 세서 우리 태훈이가 네 기에 눌려서 실력 발휘도 못하고 운도 못 쓰고 그렇게 된 거잖아. 어머님, 무슨 핑계를 댈 게 없어서 그런 핑계를 대세요. 그리고 동준이 아빠 기 약한 거 제가 기가 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동준이 아빠 멘탈 약한 거 어머님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무슨 멘탈이 약하다고 그래? 그리고 지금 위치상 서울에 있는 네가 우리 태훈이 머리 위쪽이라 지금 우리 태훈이 또 일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니까 네 남편 잘 되길 바라면 서울에서 내려와. 어디 감히 옆에 내가 남편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해? 시몬은 어떻게든 저를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저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서울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버티고 있던 제가 남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바로 남편과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동준아, 내일 아빠 서울에 올라오신대. 아빠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동준이 아빠 오면 같이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빠 온 김에 동준이 그동안 아빠랑 하고 싶었던 거 다 하자.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줄게. 아빠 안 와도 되는데. 나는 아빠 안 왔으면 좋겠어. 나는 아빠 없어도 되고 엄마만 있었으면 좋겠어. 아들은 아빠를 아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한 남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저와 아들을 남만큼이나 불편해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며칠이나 있다가 갈 거야? 오래 있으면 당신만 피곤하니까 그냥 당일 아침에 내려와서 밥만 먹고 동준이 데리고 올라가. 내가 남의 집 가? 시댁 가는데 무슨 몇 시간만 있다가 가래. 당신은 동준이 안 보고 싶어? 나였으면 동준이 보고 싶어서 직접 서울까지 데리러 왔을 텐데. 당신 동준이 아빠 맞아? 떨어져 살면 부자 사이도 어색해지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다 당신이랑 동준이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내 말대로 해. 아니면 아예 오지 말고 동준이 데리고 장모님 댁에 가던가. 이렇게 살다가는 호적상으로만 부모 자식 간이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남만 되겠다 싶어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들과 남편 곁으로 내려가야겠다는 큰 결심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들과 남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을 때 시모와 남편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애미 너는 내가 내려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왜 이제서야 내려와? 왜? 혼자 몇 년 동안 살아보니 남편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겠어? 어머님, 동준이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동준이 지 아빠랑 산 시간도 겨우 2, 3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다 둘 사이 정말 남이 될까봐 걱정돼서요. 애 생각했으면 태윤이 내려올 때 너도 따라왔어야지. 애미 너 올해 안으로 안 내려왔으면 내가 억지로라도 끌고 내려오려고 했어. 그래도 일단 오긴 했으니 더 이상 말은 안 하마. 왜 이제 내려온 거냐며 난리를 치는 시모와 달리 남편은 도대체 왜 내려온 거냐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내려온 거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맘대로 내려오면 어떡해? 그 아까운 자리를 왜 포기하고 굳이 내려온 거냐고. 당신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나는 당신 뒷바라지 하려고 내려온 거야. 그리고 동준이랑 당신 같이 지내게 해주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큰 결정 내린 거라고. 누가 내 뒷바라지 해달랬어? 당신이 언제부터 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동준이한테는 내가 알아서 아빠 노릇 할 테니까 당신은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올라가. 이미 일도 그만두고 짐도 다 싸서 내려왔는데 뭘 다시 올라가라는 거야? 나 갈 곳 없어. 여기서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들을 시모 집으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이랑 동준이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니까 일단 엄마 집으로 가 있어. 여기는 좁아서 같이 살기 힘들어. 남편의 집이 혼자 사는 집이라 좁기는 했는데 가차없이 쫓아내는 남편에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한 마음 하나 때문에 저까지 남편에게 모질게 굴 수는 없어 남편에게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떨어져 산 시간만큼 마음도 떨어졌을 것 같아 그 마음을 다시 붙여보려 노력한 것이었죠. 여보, 마트 일은 힘들지 않아? 내가 나가서 도와줄 거 없을까? 10년 동안 일만 하다가 쉬려고 하니까 좀이 쑤시네. 됐어. 당신이 마트 일에 대해서 뭘 한다고 도와준다는 거야? 괜히 도와준다고 마트에 얼쩡거리지 말고 당신은 엄마 밥이나 잘 챙겨줘. 행정고시에 떨어져 고향으로 내려갔던 남편은 시모의 도움을 받아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를 차렸습니다. 마트가 정신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기도 했고 집에만 붙어 있는 걸 하기 힘들어했던 제가 남편의 마트 일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근처에도 얼씬 못 가게 했습니다. 여보, 나 장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지? 가서 결제도 해야 되나? 아니면 가서 내가 당신 와이프라고 하고 그냥 가져오면 되나? 당신 지금 마트에 있어? 장을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봐. 그냥 집 근처에서 보든가 해. 혹시라도 오게 되면 직원들한테 내 이야기 하지 말고 조용히 결제만 하고 가. 남편이 오지 말라고 한다고 제가 안 갈 성격은 아니었기에 저는 무작정 마트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남편과 결혼 후 가장 크게 싸운 날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당신 직원들한테 내 존재 숨겼어? 총각 행세라도 하고 다닌 거야? 그래서 그래? 됐어.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남편이 괜찮다고 해도 시간 날 때마다 남편 마트에 나가 일을 도와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마트 일을 아예 맡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 했습니다. 보니까 당신 마트 일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던 일 당신이 해볼래? 언제는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나보고 마트 일을 하래? 나 좀 이제 그만 쉬고 싶어서 그래.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 몸에 좀이 쑤신다면서 나는 일하기 싫어 죽겠으니까 당신이 나 대신 좀 해줘. 남편에게 오랜만에 아내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던 저는 마트 일을 제 일처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게 마트를 맡긴 남편은 그 이후로 얼굴이 보기 힘들 정도로 놀러 다녔습니다. 어머님, 동준이 아빠 도대체 요즘 뭐하고 다닌대요? 마트에는 통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같이 노는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너는 남편이 뭘 하든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어? 관심 끄고 마트 망하지 않게 잘 꾸려나가라.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알겠니? 저놈의 남자가 젊었을 때 공부만 한다고 못 놀아서 늦바람이 들어 지금 저렇게 놀러만 다니는구나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 동네 살면서도 남편의 얼굴을 간간히 보며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모가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터져 쓰러지시게 됐습니다. 여보, 어머님 수술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어머님 옆에 붙어서 간병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당신이 마트 좀 나가봐. 당신이 왜 엄마를 간병해? 엄마는 간병이 쓰면 되니까 당신은 하던 일이나 해. 간병하는 일이 보통 일인 줄 알아? 시모를 간병하지 않으면 저야 편하겠지만 시모가 저에게 뭐라고 할지 벌써부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나름 제 생각해준다고 간병인을 쓴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라고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간병인을 쓰고 저는 평소대로 마트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는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일이 손에 잡히니? 옆에 딱 붙어서 간병하지를 못할 망정 애가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나는 같은 병실 쓰는 사람들 보기 쪽팔려서 얼른 퇴원해버리고 싶다. 제가 직접 간병한다고 했는데 동준이 아빠가 간병인 쓰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했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남들 보기 민망하니까 하루라도 와서 내 옆에 붙어서 간병해. 하루 정도면 너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럴게요, 어머님.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그래도 아픈 시모를 간병인에게 맡기는 게 마음에 걸렸던 저는 시모의 연락을 받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딱 하루 24시간 간병할 생각이었어요. 일찍도 온다, 일찍도 와. 너는 네 시어머니가 걱정되지도 않던? 오늘 하루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너는 여기에 딱 붙어 있어. 어머님, 그래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푸세요. 만약에 어머님이 원하시면 어머님 퇴원하실 때까지 여기에 있을게요. 시모가 낮잠을 드시는 걸 보고 화장실로 갔는데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어 보였어요. 세댁이 905호 최춘하 환자분 며느리 되는 사람이야? 네? 네, 제가 그분 며느리가 맞기는 한데 무슨 일이세요? 저 아시는 분이실까요? 나 최춘자 씨 옆자리에 있는 환자 간병인인데, 아휴, 내가 원래 남 일에 참견을 안 하는데 같은 여자로서 말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시어머니 침대 밑에 확인을 좀 해봐. 어머님 침대 밑이라뇨? 거기에 뭐가 있다고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물건이 떨어져서 주우려다가 우리 환자분 거인 건 줄 알고 꺼내봤는데 그게 글쎄 세댁 이름 강찬미 맞지? 제 이름을 아는 옆자리 간병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간병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시모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시모는 세상 모르고 낮잠을 주무시고 계셔서 저는 바로 시모의 침대 밑을 살폈습니다. 침대 밑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겁도 없이 덜러덩 놓여 있었습니다. 시모의 침대 밑에 있는 두꺼운 서류 봉투는 제가 집에 몰래 숨겨둔 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바로 자고 있는 시모를 깨웠습니다. 시모는 짜증을 내며 일어나시더니 제 손에 들려있는 서류 봉투를 들고는 화들짝 놀라하셨습니다. 그거 이리 내놔라. 그거 내 거 아니고 내 친구 거다. 이리 내놔! 이게 어머님 친구 거라고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봉투 같아서 말이에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저는 말리려는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서류 봉투에 있는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 예상대로 제 이름으로 된 땅 문서와 아파트 집 문서, 그리고 제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 있어요? 설마 어머님이 제 물건 뒤져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리 내놔! 이리 내놓지 못해? 나 그걸로 할 일이 있으니까 당장 나한테 넘겨라. 제 것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모는 아프지도 않은지 자리에서 일어나 제 것을 뺏으려고 했고 결국 병원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제 재산을 훔쳤다는 생각에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마침 병원에 와 있었는지 시모 전화를 받고 5분도 되지 않아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시모에게서 서류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자 남편이 제게로 달려와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픈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진짜 내 손에 죽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이 내 땅 문서랑 집 문서 훔쳐서 병원에 숨겨두셨어. 그뿐인 줄 알아?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신분증이랑 인감도장까지 훔쳤다고. 이거 명백한 도둑질이야. 그거 내가 훔친 거야. 내가 엄마한테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네가 나 몰래 땅 사고 장인어른한테 집 하나 받아놓고도 나한테 말을 안 한 게 괘씸해서 내가 훔친 거야. 당신 왜 그동안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우리 부부 아니야? 부부면 당신 재산을 나한테 공유했어야지.
그러면서 남편이 제 품에 있는 서류 봉투를 뺏으려고 다가와 저를 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경찰들이 남편을 연행해 가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경찰 선생님들, 우리 아들 잡아가면 안 됩니다. 그 며느리 땅 문서랑 집 문서는 제가 훔친 겁니다. 그러니 저를 잡아가십시오. 남편이 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연행되는 건데 시모는 남편이 제 물건을 훔쳐가 잡혀가는 건 줄 아시고는 왜 그것을 훔치게 됐는지 제 입으로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선생님, 제가 아들 이름으로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그걸 제가 갚지 못해서 며느리 걸 몰래 팔아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려고 했지만 어쨌든 그러지 않았으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시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일단 남편 앞으로 얼마의 빚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앞으로는 그 어떤 빚도 없었고 오히려 재산만 수두룩했습니다. 마트도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시모가 사는 집도 남편의 이름이었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남편 집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남편의 집은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나 몰래 무슨 집을 사둔 건가 싶어 일단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여기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준 건지 궁금했던 저는 우편물부터 뒤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집 우편물을 뒤져보시는 거예요?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 낯선 여자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질했지만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었습니다. 김태윤 씨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가 김태윤 씨 사는 집이 맞나요? 누구신데 우리 애기 아빠를 찾으시는 거죠?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애기 아빠라는 말에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은 남편의 상간녀라는 것이라는 걸요. 저 김태윤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그쪽은 누구신데 저희 남편 보고 애기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그쪽에 안고 있는 그 아이가 우리 남편 아들이에요? 저의 물음에 상간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을 피할 뿐이었죠. 저는 바로 남편을 찾아가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 당신 여기로 내려오기 전에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갑자기 내려와서 말 못했어. 미안하다. 알고 보니 남편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과 바람이 나서 새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을 그만두고 내려온 저와 아들을 시모집으로 쫓아낸 이유도 바로 새 살림을 차려서였던 거였어요. 당신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으면서 도대체 왜 내 땅 문서랑 집 문서를 훔친 거야? 나는 당신이랑 집 합치면 말하려고 했었어.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남편은 제 질문에 끝내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제 재산을 빼돌리고 난 후 저와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남편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멍청한 사람이라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보,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이혼하자. 당신도 나랑 더 이상 살기 힘들잖아. 나도 당신한테 마음 뜬 지 오래라.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 없어. 제발 이혼해줘. 내가 왜 이혼을 해줘?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고? 절대 못 해줘. 당신 아들, 당신 호적에 평생 못 올리게 나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야. 죽어도 안 해줄 테니까 그 애 사생아로 키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남편의 상간녀까지 저를 찾아와 이혼을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아들을 사생아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티자 남편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이혼해주면 나한테 있는 20평대 아파트 당신 앞으로 해줄게. 지금 집값 올라가고 있어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면 이득도 많이 볼 거야. 그러니까 그거 받고 이혼해주라. 미쳤니?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걸 받고 이혼을 해줘? 당신도 알겠지만 나한테는 이미 땅도 있고 집도 있어. 줄 거면 마트 정도는 내놔야지. 어디 감히 아파트를 나한테 내밀어? 마트 당신한테 넘겨주면 당신 나랑 이혼해 줄 거야? 그거면 정말 이혼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마트 그 땅이며 건물이며 거기서 매달 나오는 매출 생각하면 당연히 이혼해 줄 수 있지. 어머님이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봐. 남편이 가지고 있던 마트는 땅도 건물도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 매달 매출만 해도 억 단위였기 때문에 남편이 절대 저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단단히 미쳐있던 남편은 그 마트를 저에게 순순히 넘겨줬습니다. 엄마는 절대 주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수 있다면 뭐든 다 내줄 수 있어. 당신 원하는 대로 마트 넘겨줬으니까 이혼 서류에 바로 도장 찍어줘.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동네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를 받고 이혼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 시모는 마트로 찾아와 마트를 다시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시모를 버리고 상간녀와 그 사이에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이었죠. 사장님, 그 이전 사장님이 자기 어머니 버리고 여자랑 아들이랑 도망가셨다는 소문 들으셨죠? 그래서 그 어머니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실려가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계시대요. 조카들이 와서 봐주고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모 사정이 딱하기는 했지만 제가 딱하게 봐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돈이 되는 대형마트를 넘겨받기는 했지만 연고도 없는 남편의 고향에서 제가 더 살 이유는 없었기에 그 마트를 아주 큰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솔직히 지금 제 수중에는 평생 먹고 살아도 될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이미 집도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 아들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고 살면 나도 우리 아들도 아빠는 없지만 행복하게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로지 제 입장이더라고요. 우리 아들 마음도 제 마음과 같을 줄 알았던 것이 저의 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땐 아빠랑 떨어져서 살고 다시 아빠랑 살게 됐을 땐 아빠의 더러운 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아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를 제가 헤아리지 못한 것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에게 사랑도 듬뿍 주고 금전적인 지원도 아낌없이 해줄 수 있어서 늘 자신 있는 엄마였는데 막상 아들을 위로하려고 하니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무능한 엄마인 것 같아요. 제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엄마였다면 우리 아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겠죠? 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부터라도 상처 많은 우리 아들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저 아직 늦지 않은 거 맞겠죠?